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종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 이완구,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며 남겨놓은 리스트입니다. 전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경남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전직 집권당의 사무총장, 권력의 몸통이 통째로 연루된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에 우리 국민들은 도무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파부침주의 각오로 국정쇄신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솥단지는 깨졌고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읍참마속의 결연함으로 부패와의 단절을 입증하는 일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 해먹지 않았겠어? 빙산의 일각일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권력한테 검찰이 칼을 댄다? 이 말을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투적인 언사가 아니라 스스로 성역 밖으로 걸어 나오겠다는 처절한 참회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또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 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건이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에 갇혀있던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권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 성완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하명 수사였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성완종 회장의 비리를 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낸들 우리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사안입니다.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허용한다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치불신의 공멸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특검은 국민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혁정과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당 대표들은 합의의 정치를 제안하고 특권 경제 폐지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 대표 모두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앞서 바로 이 자리, 우리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특권 세력이라고 합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 이 국회의사당에서 누가 대변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청춘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영을 넘어선 합의의 정치가 야합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 되려면 합의 정치 이전에 대의 정치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권 경제 끝내려면 오랜 정경유착의 역사와 함께한 특권 정치 체제부터 끝내야 하질 않겠습니까? 국회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의 변화와 혁신 의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인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지역 세대 계층 직능의 대표성은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 또 민주주의의 본령인 정당 정치는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13대 총선부터 19대까지 7번의 총선을 살펴보니 사표는 평균적으로 1020만 표로 유효표 987만 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사표 발생은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 괴리를 심화시켜 투표 민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3%였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51%로 24석을 더 얻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8석을 더 얻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17석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원제 또는 최소 지역구 대비 2대1 이상의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선진화해야 합니다. 이제 구부러진 선거제도 바로 펴야 되질 않겠습니까? 국민주권주의가 훼손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비례의석수 배분을 240대 120으로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과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제안을 책임있게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많은 의원님들의 걱정대로 현재의 농촌지역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게 됩니다. 저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지금보다 더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OECD 평균 절반 수준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권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대폭 낮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권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합니다. 정치 불신 뒤에 숨죽이지 마시고 대의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법 개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 혁신의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여야는 앞다퉈서 특권 내려놓기 세비 삭감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 약속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급한 대로 쏟아놓고 용두사미로 끝맺는 정치는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왔습니다. 자기 살 도려내듯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실된 모습,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합니다. 세비삭감 특권 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은 며칠 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정당 민주주의의 시작은 공천권 행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야당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며 한껏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김무성 대표께서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지금까지 정당이 공천을 똑바로 하라고 했지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좋은 후보를 공천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공천개혁을 이루는 대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 정치와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자금과 조직력을 가진 명망가 중진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서 참신한 정치 신인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선거를 2번 치르는 것입니다. 정당의 할 일을 국민에게 미루면서 중복선거에 400억이 넘는 혈세를 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각 당이 자율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제화해서 모든 정당에게 강제시키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얼마 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는 의원 정수를 400석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구었던 세력입니다. 그 어느 정당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는 일을 두고 여론 앞에 머뭇거리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앞장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빠른 당론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이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반세기 만에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복지 불모지였던 시절이었음에도 당시 정치권에서는 복지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세였습니다. 진보정당은 그동안 보수 1세기의 한국 정치에서 금기시되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노동과 생태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치의 중심 의제로 만들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 증세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역설해 왔습니다.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부 여당,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복지 증세에 침묵하는 제1야당, 솔직히 외롭고 고달프기도 했습니다만 이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권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여야 공동의 목표로 하자는 저의 제안과 교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환영합니다. 세금과 복지에 대한 정당 간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만큼 4월 회기 중에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경제로는 성장의 해법에 한계가 있다는 여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성장을 위한 미래 산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을 위해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도 시대 정신을 먹고 삽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 혁신 없이 미래의 성장 비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개발 경쟁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은 저탄소 연비 경쟁인데 혁신을 거부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은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의 자동차 업계의 로비에 굴복해서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환경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곧 경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 하청기업을 쥐어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기업 소원수리용 규제 개혁은 낡은 성장주의의 유산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개혁이 기업의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소득과 참여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또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 혁신이 전제될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전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성장 시대, 특히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의 한국에서는 소득주도 경제야말로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가장 중심 전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소멸된 상황에서 복지 확대, 임금 인상을 통해 아래로부터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정책이 절실한 것입니다. 산에 오를 때 쓰는 근육과 내려올 때 쓰는 근육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임금 해소를 넘어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소득 증가율이 1% 증가하면 GDP 1%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중소기업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플랜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카드 수수료이나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 및 세제 혜택, 그리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5대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의 필요성을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정의당이 제안을 진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제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추동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제가 아니라 시중노임 단가 전면 적용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천문학적인 국익 손실이 예고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 없이 재정이 부족하니 복지 긴축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 현안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파탄 예고된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무려 1조 8,700억 원의 빚더미를 인천시에 안겼습니다. 인천시는 부채 탕감을 위해서 2015년 보육노인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2029년까지 매년 1,336억 원의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지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예산은 2011년 8조 8천억에서 4년이 지난 2015년에 13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2014년 말 현재 2014년 말 현재 강원도 개발공사의 부채를 포함한 강원도의 부채는 1조 5,600억 원입니다. 2018년이면 강원도의 부채는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강원도 도민 1인당 130여만 원에 달하는 빚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동계올림픽이 과연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되질 않겠습니까?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은 5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10억 달러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IOC는 지난 12월에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통해서 개최국의 비용 분담을 줄이고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올림픽 분산화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들은 분산 개최를 검토하고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설설기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은 낙선된다는 통념에 갇힌 정치는 강원도의 재정 파탄, 민생 파탄이 한눈에 보임에도 국익을 따지지 않고 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는 경기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대신에 리모델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원시림, 가리왕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4개 경기 종목만 분산 개최하면 경기장 건설 비용으로 4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도로와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비용 절감 효과는 1조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국회가 책임을 다해서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조 1,328억 론스타 소송 대책을 묻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후인 5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투자자 국가 소송에 맞붙는 세계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들어와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시기까지 4조 6천억이 넘는 돈을 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고 차별적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를 통해 확인한 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5조 1,328억에 달합니다. 제가 확보한 론스타 소송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한덕수, 전광우, 김석동 등 전임 고위경제 관료들이 워싱턴 중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3가지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9월경 론스타가 청와대에 소송가액보다 낮은 2가지 협상안을 비공개로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는 혜택의 부인 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발효된 한 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는 페이퍼 컴퍼니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이 혜택의 부인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의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에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론스타에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국익에 반하는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한미 FTA ISG 조항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폐기를 제기해 왔습니다. 론스타가 ISD 소송을 거론하는 상황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왜 이런 매국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당시 협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조 1,328억 원이면 경상남도가 아이들 무상급식을 80년 동안이나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정부는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해외의 투기자본에 빠져나가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혀서도 안 되는 4월 16일입니다. 모두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외쳤지만 맹골수도 그 바닷속에는 아직도 9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삭발을 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4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을 철회하고 세월호 인양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